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중국발 경제 위기, 여론이 아주 분분하죠. 성장일로의 중국 경제 드디어 한계를 맞은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고요. 너무 과도한 불안은 또 오버다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변화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일 텐데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우리 경제의 대응은 무엇일지 잠시 후 말씀 나눠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9일이었죠. 고용노동부에서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연공제는 좀 완화하고요. 성과와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을 강화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였습니다. 개편안이 나오자 과연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독감든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이 든다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설이 분분한 중국 경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이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더 불안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중국 경제는 현재 위험스러운 그 국면을 지나고는 있지만 경기 그 위축으로 전개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요. 다만 그 보릿고개를 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유엔 기준으로 해서 대분류상 21개의 업종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분류로 보면 487개의 산업을 영유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을 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비용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나 절상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에 따라서 이 많은 기업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산업들을 무리하게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잉 투자라든지 과잉 생산 그리고 주택 투기 붐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세 가지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산 붕괴 위험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 정부의 채무 위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신용 위험이 확산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폴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와서 앞으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문제는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중국이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는 돈 먹는 산비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소득의 90%를 주택 대출에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비싸고요. 또한 중국의 그 자녀들 위한 그 교육비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좀 확충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라든지 또 부실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바람잘날 없는 상황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지나야지 중국 경제가 좀 안정이 되는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2, 3년 정도 지나면 중국 경제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올해 그 성장률 목표치가 7.5%였는데 달성이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과 관련돼서 국제투자은행들의 중국과 관련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급속히 낮추고 있는데요. 메릴 린치서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7% 초반까지 낮췄고요. 또 중국의 칭화대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7.4%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 중국의 성장률 자체는 정부가 제시한 7.5% 안팎 성장보다는 조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투자 주도의 성장이 현재는 과잉 투자 문제로서 끌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소비 주도의 그 성장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정 적자를 조금 늘리면서 투자 주도, 특히 공공 투자 주도라든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자동차 하향과 같은 그 전기 자동차, 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이제 하향 조정되고요. 잠재 성장률이 7%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사실 지난 10수년 동안 거의 10%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2, 3년이 지나고 좀 중국 경제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은 다시 이전에 보여왔던 그 성장세 되찾을 수 있을는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쉽지 않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었던 만불소득 수준의 90년대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성장률이 7, 8%에서 2, 3%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10년 뒤 정도 보면요. 현재 작년부터 중국은 생산 가능 인구수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데요. 10년 뒤에는 잠재 성장률이 5%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점차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세계 금융시장의 그 해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국 경제 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중국 내에 부동산 거품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그 태양광 업체가 부도가 났었고요. 예, 예. 또 그 싱룬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개발 업체가 개발업체죠. 처음으로 좀 부도가 났는데요.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전임대 기간 동안에 리커창 총리가 앞으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기업은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무분별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경고를 예. 주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올해 600조 원 정도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재 상품이요.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대체되거나 아니면은 좀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 부채가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10% 성장을 맞춰와서 기업들은 한 20% 매출 증가를 대비한 생산 시설을 늘려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장률이 7%로 떨어지고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10% 정도 줄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과잉 투자됐던 부분들, 특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중국의 과잉 투자는 중국의 전력 생산량하고 신규 대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 이 차가 괴리도가 무려 5천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야, 엄청나네. 그만큼 과잉 투자됐던 거고요. 이 과잉 투자됐던 게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운전 자금도 필요하고요. 예.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부도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예. 중국의 국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 14만 개 정도 되고 있고요. 민영 기업은 몇 개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뭐 대부분이 국영기업 아닌가요, 중국에? 예. 안 그렇습니다. 예. 민영 기업은 중국의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하는데요. 무려 97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럼 수적으로 한 8배, 예, 그렇습니다. 7배, 8배 정도 되는 그래서 거죠. 시범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고 구조조정 안 한 기업에 대해서 한두 개 부도를 낼 수가 있고요. 지방은행들도 무분별한 대출을 해줬던 데에는 실제적인 그 부도와 관련된 살상부가 지금 돌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신용위험 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한 50여 개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작년서부터 계속 시중에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 예상됐던 기업들이 하나둘 지금 넘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보통 2년 정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예. 상장 기업이 퇴출이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예. 최근 들어와서 그 중국 정부가 신흥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도 2년째 그 좀 적자가 지속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올해 3월 달을 전후해서 그 중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발표되는데 예, 예. 다음 달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퇴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 31개 성시가 있고요. 예. 650개 도시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도시들 간의 거래도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규제 장벽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31개 성시가 모든 산업을 다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50개 도시들도 똑같이 환경 산업에 들어간다든지 LED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태양광, 전기, 자동차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 과잉이 됐고요. 이 부분들을 한 1, 2년 정도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막아줄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이 좀 악화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 자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원해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그 흐름은 철강뿐만 아니라 전해 알루미늄 그리고 판유리, 조선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기가 굉장히 크게 증폭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까 뭐 단기 부채 비중이 높은 것도 특히 이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체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959개 기업들의 그 재고가 무려 200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재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은행단들이 빌렸던, 그 대출해줬던 금액이 무려 그 3조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 수준을 보면은 중국의 A급 어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투기 등급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자 지급 비용으로만 무려 1,100조 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자원의 3분의 1을 이자 지급에 쓴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기업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고금리 대출의 40% 정도가 지난해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올해서부터 내년도까지는 이런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그 서두에 2, 3년 정도면 중국 경제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꼭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림자 금융의 위험 문제가 커지는 대신 중국 정부가 새로운 금융과 관련된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우선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어 지방은행을 부도내더라도 실질적인 그 고객들 자산을 확보시켜주려는 전략도 쓰게 되고요. 또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림자 금융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 상품과 같이 신 MMF 상품들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높고 그림자 금융보다는 낮은 금리지만 이쪽 부분으로 최근 한 6개월 정도 80조 원 정도가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을 빨리 대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한 1, 2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기업 부채도 부채인데 아까 말씀하신 41개 성시, 31개 성시. 31개 지방정부 부채도 좀 문제죠. 네, 지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근데 않네요. 지금 현재 중국의 그 회계 그 감선이라고 하는 신기원에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3,100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신용평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조 원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방정부 그 부채 안에 뭐 철도라든지 정책성 금융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정부의 부채는 GDP 한 60에서 한 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자금들, 그다음에 장부에 중국에서 가져다가 쓴 그 부채들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장부회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 주체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은 쪽에 많이들 투자됐고요. 또 소규모 도시들 같은 경우는 주택버블이 심각한데 주택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월급 내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런 채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 채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법을 쓰거나 또한 그 국민들에 의한 감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가 우리보다도 낮다고 하지만 실제 그 지방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 정부 부채 관리 안 되는 것이 뭐 지방 정부의 과잉 투자, 공급도 있겠지만 좀 부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예. 당이 헌법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산업 오염도 중국의 그 공산당이 눈 감아줬던 사항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용 상승이라든지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과잉 투자했던 것들을 이제 철수시키게 되고요. 중국은 예. 그동안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4개월 연속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는데요. 중국의 이런 상황은 과잉 생산을 하고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출혈이라도 생산을 했던 거죠. 예. 이제 금리가 두 자릿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봉착되니까 제일 먼저 좀 터졌던 부분이 홍콩의 부유층들이 갖고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지금 20% 정도 급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종도라든지 그리고 그 제주도에 많은 제주도에, 투자를 그렇죠. 해왔는데요. 예.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중국 부자들이 투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그 자금 액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일부 또 정리하는 물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 인간한 그 여의도 영종도의 카지노 산업도 영향을 좀 받겠네요. 대부분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현재 제주도의 카지노의 그 거의 80~90% 고객들은 대부분 중국 중국인들이죠. 고객인데요. 예. 이번에 세워지는 그 영종도의 카지노들도 중국 고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예. 중국 부자들이 이제 자산 거품이 터지고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씀씀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런 많은 카지노들이 설립이 되면서 부패 자금이 나간다든지 위에나 그 외환 자금들이 나가는 걸 달궈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에 나갔을 경우에 생각보다 경제적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가 안 좋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정부 부채, 지방 정부 부채 내간이 부동산 거품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거품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외에 다른 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경이라는 그 엄청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왔고요. 예. 또 지방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토지 매각을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높은 가격에 매각했던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시키는 효과를 왔는데요. 예. 얼마 전에 그 중국 베이징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평형으로 해서 30평 정도 되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남 정도 되는 중국의 이환선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평인데도 30억이 넘습니다. 50억에서 70억짜리들도 많고요. 이야. 그리고 중국 그 우리나라 서울시만한 중국 3한선 내지 그 4한선 정도 보면은 실제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3,5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P의 중국 GDP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세계 은행이 보고할 때는 그 엘리트 가정의 그 연평균 소득의 3배 정도가 적당한 가격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적정 가치로 부동산이 베이징이 하락을 하면 예. 무려 630조 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GDP의 30%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충격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사례를 보면은 예. 그 일본이 91년도에 버블이 터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2012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가는 3분의 1,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10분의 1, 고가 미술품은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일본 경우로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예. 일본의 그 골프장이 중에서 가장 그 좋다고 하는 요미우리 골프장의 회원권이 90년에는 무려 한 장에 60억 정도가 됐는데요. 하나로 60억. 예. 근데 2012년에는 무려 1억 8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중국의 이런 버블들이 예. 만약 터졌을 경우에 디프레션이 상당히 좀 오래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문제가 뭐 보통 문제가 좀 아니겠는데요. 근데 뭐 부동산 거품도 거품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한 5,400조 원 정도 GDP의 근 60%에 달한다 그럽니다.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 1,500조 정도는 실제 그 실체가 좀 불분명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 설비 투자나 그다음 SOC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제 그
그 상품의 만기 구조상 미스매칭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러네요. 상황으로 예.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스매칭 문제들에도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평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면 되는데 중국의 고속 전철을 타고서 지방을 다니다 보면 예. 탑승률이 40%뿐이 안 나오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1시간 동안 가는데 차는 한 두세 대밖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채무 상황이 좀 불투명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의 채무를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아무래도 좀 중국의 그 신용 문제는 예. 계속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소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지방 정부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부도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일부에서는 어차피 중국이 지금 고속 성장의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럼 이번 기회에서 아예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쓴 약이지만 뭐 앞으로 더 건강한 그런 경제 체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 의견도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지금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지금까지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도 있었고요. 또 2008년 그 국제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손쉬운 투자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이거를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이번에 전인대 기간 동안에도 이제 예금자 그 보호제도를 만들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 금리 자유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금리 자유화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 능력 없는 기업들, 구조조정 기업들은 진짜 그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퇴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예금 그 은행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민간 은행도 설립이 되고요. 또 재무 구조가 나쁜 지방 정부의 자회사에는 금융기관들이 좀 퇴출될 것이고요. 또한 직접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증시를 통한 공급 물량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증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당일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은행단들에 대해서 우량주 발행을 허가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아주 미세 조정 정책들을 계속 써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세 조정 정책이 뒤늦게 나왔을 경우에는 예. 부도들이 좀 많이 일어날 거고요. 예. 이런 정책이 나오면 좀 단기적으로 안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10년 정도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안착되기 위한 구조조정 기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도 경기 부양보다는 추가 긴축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가 경제 개혁이라든지 예, 예.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예. 그 독사에게 물린 팔은 잘라야 된다. 배수진의 각오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막상 세계를 그 실망시킨 것은 성장률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투자 주도의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소비도 안 돼, 그다음에 수출도 예.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그 다양한 미세 조정 정책을 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어바오 같은 예. 신금융 상품들을 발행을 할 거고요. 예. 또한 은행의 그 부의 채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을 규제시키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중국 정부가 항상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 장의 세를 또 바꿔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그 등록 환조 정책을 항상 펴왔고요. 또한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경쟁자를 추월하듯이 만도 초차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흥 전략 산업이고요, 환경 산업이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서로 충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정책적인 혼란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끄는 그 소형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는 무려 그 14,000대 정도 그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 2년 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50만 대로 갑자기 생산 증설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도 뭐 전기 자동차와 예. 관련된 뭐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쪽은 또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하나의 그 위기는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중국은 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그 미니 부양책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근데 지금 세계 경제를 좀 들여다보면은 미국은 글쎄 미국은 좀 회복세에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양적 완화를 이제 대폭 축소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미연준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그 세 가지 화살 중에서 예. 첫 번째 양적 완화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정책을 푸는 정책은 관역을 지금 빗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은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실제 암벽 장벽에 막혀서 실제 속도를 좀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아베노믹스에 실망한 외국인들이 계속 주간 단위로 1조 엔씩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세 인상 뒤에는 그 소비 급감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본 그 고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가수요가 일어나면서 실제 티슈라든지 쌀이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다음에 그 통조림 같은 경우는 소비세 인상 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재기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 소비 위축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률은 2분기에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5%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일본의 그 경기 위축, 그다음에 중국의 신용 위기 부동산 버블로서 맞물려서 우리 경제는 지금 장관님들이 2%를 보신다면 앞으로 빨리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뭐 세계 경제 2, 3년은 쉽지 않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중국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4분의 1 정도를 지금 대중 수출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가 아무래도 조금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또 일부 분야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좀 힘들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의 그 지금 비용 상승,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그 맞는 그 수출 기업들이 채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그 절약 카드를 꺼내 들고 시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그 주무장대한 우리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신 중국이 내수 주도의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소비,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육성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내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포석을 빨리 그 장관님들이라든지 그 대통령께서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은 1.3%, 그다음에 전 산업의 부가가치가 0.3%. 그러니까 뭐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 이게 참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좀 제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지 못하면 참 2, 3년 동안 우리 경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세계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한 25% 정도 되는데 미국과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6%대로 성장이 떨어지면 세계 성장의 20bp 정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이 올해 1.2% 성장을 1.8%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지금 어렵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돌파구는 한중 FTA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수 시장의 규제를 진짜 핵심적으로 풀어가지고 투자 유도를 해서 소비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산업을 좀 육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은 그 우리나라 GDP는 한 2.3% 올라가고요. 또한 그 2015년까지 대무역은 한 3천억 달러 정도 중국과 관련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국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경을 칠 내용은요. 지난 19일이었죠. 고용노동부에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 문제나 정년 60세 연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임금 부족 개선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 발표로 일단 첫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닥인데요. 먼저 기본급과 수당이 섞인 현재의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금으로 통합하고요. 기타 수당엔 직무 가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성과를 반영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급에서 연공성을 줄이는 겁니다. 연공에 따른 자동 상승분을 줄이고요. 수당과 상여급도 기본급의 연등해서 올라가는 방식 대신에 이 항목별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뒀던 고정급 비중은 줄이고요.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자, 임금체계 개편안, 과연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보시나요? 벌써부터 찬반의 목소리가 고루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임금 개편은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합의가 먼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웃을 수 있는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임금체계 개편안 하창수 아나운서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신 분은요,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아, 예. 예. 지금 뭐 간단하게 그 19일에 발표된 임금체계 예.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이게 재계에서 정부가 이게 나서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갖고 그렇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예. 뭐 노사정위원회나 예. 또 사회적 대타협기구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가이드라인, 뭐 정부 생각이 이렇다라고 예. 뭐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재계 쪽에서는 뭐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예, 이게 예.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내용을 보면 이제 아까 소개가 됐지만 예, 예. 크게 네 가지거든요. 예. 첫째는 기본급 비중을 확대한다는 거.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겠다. 거. 예. 두 번째는 호봉제에 따른 그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거. 예. 격차가 심하니까 좀 줄여준다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직무급과 직능급 이거를 도입한다는 거. 예. 여기서 직능급이라면 능력. 그러니까 뭐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 두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직무급이라고 하면 직무의 뭐 난이도, 예. 그다음에 중요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등화 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하겠다 예. 이런 얘기인데 지금 특히 직무급, 직능급, 예. 성과급 이 부분은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자의적으로 예. 사용자 측에서 악용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연봉제 그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거. 예.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노조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거나 지금 이것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거,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거. 예. 지금 지금 신입사원과 나중에 정년 뭐 한 3.3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 부분에서. 예. 그걸 완화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뭐 그렇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거 명분 자체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세대는 그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죠.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년 세대 임금을 올리려면 예. 전체 임금 초용이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장년층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그럼 장년층이 없겠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청년 때 뭐 했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청년 때는 조임금 받았고 이게 겨우 좀 받으려 했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한테 낮춰서 이 친구들을 청년 세대 임금을 높여달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반발한다. 그래서 지금 뭐 노조 쪽에서는 저 근무한 학교도 사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네. 이 개편안을 접하면서 네.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뭐 지금 근로자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네. 연공제 예. 문제는 조금 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기 뭐 세대 간의 뭐 상생 그런 부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 예. 지금 청년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공성을 좀 완화해야 된다. 그 방향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장년층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연공제를 좀 완화. 근데 일각에서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던 네. 61세 정년 연장, 그다음에 통상임금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이번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제 노조에서는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이걸 저는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첫 번째로 지금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거. 물론 거기도 전제가 필요하죠. 예. 정상적으로 임금이 인상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만약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서 예. 거기서 뭐 수를 써서 전체 임금을 낮추면 예. 그럼 당연히 노조 쪽에서 반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기본급 비중을 높인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노측, 사측 다 찬성을 하는 것이고 예. 특히 청년 세대가 좋아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장시간 근로 시간 이게 사실은 기본급 비중이 낮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청년층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합의를 뭐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예. 이 부분이 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노조층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뭐 대략 그 정년이 53세인데 예. 이거 60세까지 늘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법이 통과돼서 2016년까지는 그때는 300인 이상에 대해서 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20세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인다. 지금 이렇게 법으로 지금 법이 통과됐죠. 예, 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노조 측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정년 때 60세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피크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기업 측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죠. 그럼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뭐 53세나 4세, 5세 뭐 이 근방에서 예. 피크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임금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인데 예. 이게 쉽사리 해결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많은 뭐 협상도 하고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발등에 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연공수를 완화하는 문제. 예. 이것도 지금 노사가 굉장히 많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공성을 완화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청년층의 임금을 좀 높여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난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 쉽지 않은 몇 년 문제죠.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직능급, 뭐 직무급, 뭐 성과급 비중 확대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를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예. 노동계의 저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순차적으로 예. 먼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기본급 비중 확대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두 가지 그거를 좀 이제 지혜를 맞대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 직무급 직능급 뭐 그거는 좀 많이 유보하고 그때 예. 가서 또 이걸 두 개 해결해 놓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해결한 다음에 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약에 이걸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고 그러면 뭐 혼란대로 일어나고 노동계의 반발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네. 결국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또 안 그래도 좀 성장이 둔화된 시장에서 네. 생산성이 또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기업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뭐 인건비 부담 생각하겠죠. 그런데 뭐 저희들이 뭐 통계상으로 추계를 해보면 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 1년에 지금 기업들이 얻는 이익 예. 물론 세전 이익인데 그게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서 뭐 그 부담 그게 별로 한 5조 6조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년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별도로 좀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추계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데 지금 뭐 저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예.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렇게 운영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이제 다른 점 딱 두 가지죠. 첫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때 예. 노사정 3자만 만들고 그리고 뭐 깨지고 예.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중재할 수 있고 또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뭐 농민단체도 들어가고 세대 대표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청년층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해 당사자니까. 예.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갖고
굉장히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뭐 노사정으로 정부가 혼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쉽지 않죠. 예, 노사정만 셋이 해서 뭐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되도록이면 뭐 선진국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예. 또 시간도 좀 길게 잡아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예. 슬기롭게 해결해야지. 만약에 뭐 노측 사측끼리 격렬하게 충돌하거나 또 정부하고 노측끼리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한다고 그러면 서로에게 뭐 피해 이상으로 남는 건 없을 거예요. 제 예. 생각에는. 네. 사실 임금체계 개편안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임금체계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 이게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 노사정이든 사회적 대타협 기구든 예.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협상하기 전에 정부가 툭 던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툭 던지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체계 쪽에 너무 가깝게 있어서 아마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네. 들어보면 네. 사실은 이제 좀 연공성을 약화시키고 네. 능력 위주, 네. 성과 위주로 네. 이제 임금 체계를 좀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네. 안 그래도 참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인생 피곤하신데 앞으로 더 이게 경쟁 사회로 내몰리지 않을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개인 간, 부서 간 경쟁이 네. 더 치열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아웃소싱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 있는데 특히 뭐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 사실 갑을관계, 기업 간의 갑을관계도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갑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기업 간에, 예.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직능급, 직무급, 또 성과급 비중 확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예. 그 속에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예. 또 객관적 기준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직능급, 직무급 이거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타협 협상을 할 때 이거 우리가 뭐 카드로 던지겠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예. 그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도입되거나 예. 노사 그러기는 양측의 쉽지 동의를 않겠죠. 얻거나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임금 체계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사회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 주력할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 저는 그 기본급 비중 확대하는 거.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는 확대하는 것은 거. 중요하다. 사실 기본급 비중을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예. 그게 우리 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 그게 기본급 비중이 통상임금과 관련되는데 예.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크면 기업들한테는 불편해요. 왜냐 그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니까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수당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은 이렇게 낮추고 예. 그냥 수당을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예. 그때 정부가 만들 때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도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굉장히 좁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끼친 악영향은 굉장히 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적으니까 편하고 그래서 뭐 주고 싶은 수당 몇 개 이렇게 던져주고 노조 쪽에서도 뭐 기본급에 비해서 수당이 몇 배 시간당 크니까 그냥 좋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이 세월이 이제 뭐 한 20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예. 장시간 근로시간이 이제 고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게 좀 일하고도 수당을 위해서 일을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많이 일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애국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시기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뭐 일과 가정의 이렇게 양립 문제도 중요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선진국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 시간은 완전히 후진국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 기본급 비중이 비중이 작다는 거, 통상임금 비중이 적다는 거 이게 결정타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오명이 많아 아주 부끄러운 오명.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근로 시간이 긴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긴 나라.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작음으로 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뉴스에 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줄여서 생산성 높인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맨땅에 헤딩을 했나. 예. 예, 그게 생산성도 높이지 않고 사람들은 사람대로 죽이고 가정, 일과 가정도 완전히 깨지고 예. 산업재해 늘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청년 세대에 일자리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는 거 굉장히 지금 우리 중요한 화두인데 교수님은 뭐 특히나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얘들을 그렇죠. 대학생들을 힘듭니다, 예, 요즘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 저는 뭐 다른 것 어떤 목적보다도 대학생들 일자리, 청년 세대 일자리가 중요하다. 예. 일자리 나누는 거 중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기본급 비중은 좀 비중을 확대해서 장시간 근로시간 줄이고 예, 그렇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지금 노사 양측이 예. 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빨리 반대할 명분이 없네요. 예, 빨리 통과를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카테고리 두 번째 예.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매뉴얼을 들여다보니까요. 예. 자동차 제조업 생산직, 네.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의 임금 체계를 시범 모델로 가져갔으면 그 좋겠다는. 저는 들여다봤더니 뭐 어떤 약간, 의미에서 약간 뭐 차이가 있다고 직군들을 그러는데 지금, 뭐 예. 별로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직무급, 직능급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예. 아마 그것도 뭐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시로 내놓은 것 같은데 뭐 이 노동계가 바뀌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만 해도 네.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지금 요구하고 나섰고요. 예. 사실은 뭐 노동계 지금 시각은 정년 연장 했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 덜어주고자 이번에 새로운 임금 체계 개편안을 갖다가 정부에서 툭 한번 던져놓은 것이더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네, 노동계에서는 노동계에서 뭐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근데 제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인지 네. 모르지만 이게 노동계도 좀 문제는 문제예요. 노동계 쪽 그러니까 노동계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예. 이게 노사라는 거는 항상 협상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카드를 던질 때 예. 극단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정부 쪽에서 극단적으로 던졌거든요. 예. 지금 뭐 직무급, 직능급 뭐 지금 자신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동계에서도 지금 가장 강한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장 강한 카드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뭐 임금 피크제 좋아. 근데 정년 연장 한다 하더라도 정년을 정점으로 우리 임금 피크제 해야 되는 거야. 예, 예. 그 전에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을 하다 보면 예. 조율이 되겠지만 뭐 처음에 던질 때는 강하게 던질 수밖에 그래야 없으니까. 중간 지점에서 또 합의점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 좀 뭐 정부 전략적으로. 쪽, 정부도 그렇고 노조 쪽도 그렇고 좀 전략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일단 던져놓은 건 던져놓은 거고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사회적 대타협 기구나 예. 뭐 노사정이나.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십니다만 노사정 3자가 이렇게 하면 예. 격렬하게 싸우다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그 회의 기구를 좀 넓혀서 예. 선진국형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내를 갖고 좀 국민들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선진국형이 되는 거지.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며칠간 사이에 뭐 노사정 뭐 했다가 깨지고 끝나고 뭐 불신감 쌓이고 뭐 비난하고 이러면 이제 해결 방안이 없죠. 방법이 없죠. 사실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네. 노사 간에서 중재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을 보면 좀 노동계하고 오히려 정부하고 그러니까 간에, 지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번에 대책도 지금 재계 쪽에 지나치게 가깝게 했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오히려 정부가 하기 힘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어서 하라고 던져주고 예. 정부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기 얘기 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재계에서 내놓은 대안인지 예. 이게 뭐 정부 대안인지 모르겠고 툭 던져놓으면 예. 그 노동계하고 불신이 생기면 나중에 협상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자신들이 안 지고 예, 사회 예. 대타협 만들어서 하라고 하고 예. 그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네. 우리 국내 네. 그 노사 관계, 노사 문제 가장 지금 뭐 좀 아쉽게 보는 점 어떤 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노동 조직률이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게 안 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정부 측하고 기업 측 욕만 비난만 많이 했는데 노동계도 좀 고심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조금은 그 논의 기구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격하게 대립할 수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나 중소기업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좀 논지가 벗어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이 네. 하셔서 좀 비정규직 문제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그러니까요. 오히려 비정규직 종사하시는 분들 좀 보호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이 참 비정규직 종사하시는 걸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2년마다 직장을 또 옮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좀 지금 그나마 예. 뭐 정규직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 근데 예. 이제 그 비정규직과 근로 조건이 비슷한 정규직이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정치권과 정부가 예. 좀 많이 좀 제도를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시간 거의 다 됐고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던진 거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세 가지로 나눠서 예.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게 좋겠다. 예. 뭐 노사 또는 정부 3자가 뭐 그거를 해야 뭐 나중에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요, 홍은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이 지나면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계절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일교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새 한낮에는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벌써 봄꽃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한 주간 참 많이 힘드셨죠? 스트레스 다 잊어버리시고요. 봄을 만끽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